세 번째 시간인데요. 토지 용어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출제 오늘이 되냐면요. 무조건 부동산 활동, 중개 활동할 때 토지 용어를 알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29페이지 나와 있는 부동산 토지 이용 활동상의 토지 용어가 감정평가상 토지 용어는 이제 실제 이용 기준인데요. 택지 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요. 농사 짓는 땅은 농지고 나무 심는 땅이 임지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택지는 주상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다음에 전답 과수원이 이제 반론 과수원이고 임지 지역은 신탈림은 땔감 떼는 데고요. 그다음에 용지림은 여러분같이 앉아있는 가구 목재 만드는 용지림이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참고하시고 후보지와 이행지 양가로 1번에 후보지와 이행지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력합니다. 얘가 27회 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들어갑니다. 먼저 후보지와 이행지를 잡을게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자, 감정평가상 토지 용도별 분류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고 농지지역은 전답, 과수원이 되고 자, 임지지역은 용재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으로 나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게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게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나왔어요. 그죠? 물론 택지가 주택을 부셔서 농사 짓거나 나무 심는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농택으로 해보세요. 임농택. 따라보세요. 임농택.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우리가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이 후보지예요. 과정 중. 바뀐 게 아닙니다. 전환되고 있는 ing라서 전으로 부르기도 어렵고 후로 부르기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바뀌는 과정 중을 후보지. 특히 이제 이거는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지역 상호간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대분류죠. 대분류어서 후보지라고 얘기합니다. 후보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대분류예요.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 상호간에 바뀐다.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 이건 후보지고요. 그런데 지역 내에서 바뀔 수 있어요. 택지 지역 내, 농지 지역 내, 임지 지역 내. 그럼 이렇게 지역 내에서 바뀌면 작게 바뀝니다. 소분류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행지가 됩니다. 아까는 후보지가 됐어요. 후보지.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뀐다. 그럼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까? 지역 내로 바뀝니까? 내로 바뀌죠. 그럼 지역 내에서 바뀐다. 요거는 소분류가 되고 요거는 이행지가 돼요. 이행지. 자, 그래서 지역 상호간이냐 지역 내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자, 우리 택농임이에요? 임농택이에요? 임농택. 이렇게 보세요. 따라보세요. 임농택. 그래서 이렇게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걸 순서로 암기하시는데 야매로 간다면 영화배우 임검택 감독 아시죠? 임검택 감독의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는데 맨날 농택이 핍니다. 너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영화감독을 다 전수해 줄게. 나 영화감독이 임검택 감독은 영화감독의 거장이시죠. 그러면 거장이다, 대장이시다, 그죠? 대분류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면 지역 상환이에요.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고 이렇게 안에서 바뀌면 지역 내는 이행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상호간이냐 지역 내냐가 편법으로 가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죠? 연말에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을 하게 되면은 후보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은 그냥이요 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죠? 그러면 상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무슨 지 찍으셔야 되죠? 후보지 찍으셔야 됩니다.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가세요. 그죠? 야매로 갑니다. 자, 거기 가시면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29페이지 가시면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지역 내에요. 지역 상호간에 바뀌어요. 용도적 지역 상호간이라는 단어 있죠. 상은 누가 탑니까? 후보가 타죠. 그래서 용도가 전환 변경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서 그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농지 지역이 택지적으로 용도가 전환되어 가는 토지는 택지 후보지라고 말하죠. 그죠? 오른쪽 가볼게요. 기출지문 점검하기를 보시면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지역 상호간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그럼 상호간 나오니까 상은 후보가 맞죠. 이행지가 들어가야 돼요. 후보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야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넘겨볼게요. 근데 이행지는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입니까?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용도가 이행 변경 중인 토지를 말하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답지지역이 전지지역으로 그 안에서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이행지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택지와 부지는 자 부지가 좀 넓은 개념이에요. 펄불을 잘라서 넓게 본다는 겁니다. 자 얘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하천부지 같이 건축이 불가능한까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 그래요. 근데 택지는요 아까 봤지만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기 때문에 자 택지는 이제 감정평가상이죠.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이렇게 본다면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죠? 부지가 합니다. 부지는 택지는 건축용지를 의미하지만 부지는 일정한 용도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택지 외에 하천부지까지도 모두 일컬어요. 그럼 모든 땅을 얘기하니까 부지가 택지보다 좁은 개념이에요.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죠. 택지는 그냥 평가상,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땅입니다. 이렇게만 그냥 잡으세요. 부지가 넓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나지와 건부지와 공지가 있는데 나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지, 건부지, 공지 여기다도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셔요. 자, 특히 이제 뭐 저지와 갱지라는 1번 개념은 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해드리고요. 용어사전에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 나중에 대지라는 것도 나중에 해드리고 지금은 나지와 건부지만 비교하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갑니다. 자, 나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나지는 벌거벗은 나자에다 아무것도 안 거쳤다는 거예요. 그 토지 위에 정착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근데 건부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평가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 중에서 누가 더 높게 평가되면 나지 평가를 높게 평가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유를 제가 되겠는데 인접된 토지라도 여기가 주택인데 여기에 3번 출구가 뚫리면 여기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가사는 건물이 없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얘는 그냥 상가를 져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채용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높다 그러봐요. 그래서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나지. 그래서 이거를 원칙을 잡았을 때 건부지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걸 건부감가라 그래요. 감가라는 건 가격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건부지가 낮게 평가됩니다. 근데 그냥 있겠어요? 예외도 있겠어요?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냐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는 여러분들 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건부지는요. 자, 어떻습니까? 원래는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니까 그 위에 건물을 못 줘요. 근데 헌 건물이 있으면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건물이 있을 때가 더 높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토지 수용 시 보상 평가할 때 나무 짓고 창고 만드는 걸 기억하시죠? 건물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건부지가. 그럼 이거는 건부 증가라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무것도 손 안 대면 정부가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손을 댔다 그럼 건부지가 높게 평가됩니다. 가볼게요. 일단 나지의 정의 갈게요. 나지는 택지에 지상의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죠. 없는 토지로서 농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 평가 지침에 의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나지란 자 밑줄 쳐보세요.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동남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동그라미. 자,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낮이에요. 낮이. 그래서 제도상 법상 평가할 때 낮이 상정을 평가합니다. 니은번 별표. 낮은 어떻습니까? 건부지보다 그 용도가 다양하다 그랬죠. 그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최유용을 가능해요. 낮은 건부지보다 시장성이 더 좋기 때문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낮이 가격이 건부지보다 높게 평가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오른쪽에 건부지가 갑니다.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선 토지예요. 그래서 낮이에 비해 그 용도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용이 가능성이 낮아요. 그 시장성도 낮이보다 좋지 못해서 건부지의 가치는 낮이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이걸 건부지가 일반적으로 감가된 건부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별표,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되거나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이용성과 시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걸 제가 건부진가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체크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낮이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되죠. 그죠? 그럼 건부지가 강고 강가라는 건 낮게 평가되는 게 시험 문제 25에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두 가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공지라는 거는 보셔야 됩니다. 공지는. 자, 공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공지는. 자, 공지는 비어있는 땅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에 대비 땅이 이렇게 비어있죠. 그죠? 보통. 그러면 건폐율이라는 걸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미리 제가 갈게요. 자, 건폐율이라는 것은 자, 이 건이 건축이고요. 폐가 면적이고 율이 비율이에요. 따라보세요. 건축 면적 비율. 우리가 항상 학교론에서는 앞에 게 올라갑니다. 알고 싶은 게 올라가서 건축 면적이 올라가요. 건축 면적이 올라가고 대지 면적으로 나눕니다. 그럼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다. 그럼 만약에 70%로 제한을 했다. 그럼 70%를 70평을 짓고 나머지는 비어 있으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건폐율은 나중에 오른쪽 읽어보시고 건폐율의 적용으로 모든 건축하지 못하고 한 필지 내에 비어둔 남겨둔 토지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건폐율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만약에 60%에서 50%로 강화된다는 것은 60평에서 50평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공지 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필지와 획지에도 별표를 3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지와 획지도 잘 나옵니다. 필지와 획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사람들도 주민번호가 부여되죠. 그럼 땅에도 번호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상에 번지 있죠. 번지를 거꾸로 해보세요. 지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번이라는 것은 이 땅이 누구 거냐는 건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번은, 자, 필지라는 것은 이제 지적법 시간에 2차 과목이 있죠. 그래서 지번 하나의, 이 필지를 하나의 지번이면 토지의 법률상 면적 단위하면 안 됩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면적 단위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적법 시간에서는 등록 단위라고 되어 있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지번이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이냐는 건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구분하죠. 그죠? 소유권을 구분하고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법률적인 개념이고, 자, 근데 획지는 거래 활동에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중개업소 가셔서 땅을 사실 때 갑돌이 땅은 사요, 을돌이 땅은 안 사요 그러지 않고 가격이 맞으면 사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죠. 거래 활동할 때는 가격 보고 거래하십니다. 만약에 중개업자도 지금 도로가 뚫리게 되면 좌측은 제곱미터 얼마, 우측은 얼마, 부측은 얼마 이렇게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어버려요.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래 활동할 때는 가격 보고 거래하십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획지예요.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건 법률적이 아니라 경제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부동산학 관점에서 우리가 감정평가 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필지갑니다.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적법이에요. 토지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분임은 토지의 등록 단위다 똥을 쳐보세요. 면적 단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획지는 감정평가 활용 시에 사용되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한강을 따라 보면은 강북과 강남이 땅값이 틀리죠, 그죠? 행정적으로 또 나눌 수도 있고요.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밑줄 쳐보세요.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 찍으셔야 돼요. 획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여기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7번지, 8번지, 9번지가 있으면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그냥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일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번지를 도로가 있으니까 전면은 상가, 뒤에는 주택으로 10번지 1필지를 여러 획지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필지가 소유권을 구분하는 법률적인 개념인데 반면 획지는 경제적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이고 획지는 경제적이라는 거 꼭 머릿속에 두세요.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은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 물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물건이. 사거리가 있으면 만약에 1필지, 2필지, 3필지가 평당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이면 자, 다 틀리기 때문에 일획지로 묶습니다. 가격이 틀리면. 그래서 거기에 기역번을 보시면 그냥 1필지가 1획지로 구성이 돼요.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는 것은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개별평가가. 근데 니은번에서 얘기는 뭐냐면 4번지 하나의 필지가 있어요. 이 필지를 우리가 여기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2획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평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눈다면 구분평가 가치가 달라요. 근데 이제 디귿번은 9개의 틀린 소유권의 5, 6, 7, 8, 9, 10, 11, 12, 13 9개 필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비슷하다면 일획주로 확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획주로 묶어버리니까 요거는 일괄평가라고 적혀져 있죠. 그죠? 일괄평가.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를 2획지로 나누면 구분이고요.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로 묶으면 일괄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은 가치가 다르고 일괄은 일체로 이용되는 것이다. 그 다음 좌측의 필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적인 개념의 토지 용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의 면적 단위는 필지나 획지가 아닌 제곱미터다. 면적 단위가 아니죠. 부동산에서는 필지보다는 경제적 개념이 획지가 더 중요시돼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필지는 이 지적법상의 용어 하나의 지분이면 등록 단위 돼 있죠. 그죠?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으로 기준을 중심으로 구획하고요. 그다음 획지는 부동산은 감정평가 시 용어고 우리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 수준 박스. 그러니까 활동과 현상에서는 이제 가격 수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개념으로 감평 때 중요한 점. 자, 그럼 약간 야매를 이용하겠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토지가 지번이죠. 지번은 그냥입니까? 그 소유권입니까? 법률적이죠, 그죠? 근데 획지는 가격이니까 경제적입니다. 지번 나오면 필지 찍고요. 가격 나오면 획지 찍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는 게 필지니까 필지가 더 필이 오죠, 그죠? 그러면 따라보세요. 필지, 법률적. 그럼 이렇게 가시면 좀 암기가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외우셨다면 획지는 경제적이 되겠죠. 맹지와 대지 중에서는 대지는 아직 보지 마세요. 맹지 위주로 가세요. 대지는 날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맹지 위주로.
자, 맹자가 소경맹자예요.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눈먼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해요. 입니다. 그래서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있는 없는 동그라미. 건축법에 의해서 맹지에 건물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맹지는 강가가 됩니다. 가격이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법주와 빈지를 묶어서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해놓으십시오. 자, 법주와 빈지도 24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요. 들어갑니다. 개념상의 차이점이에요. 법지와 빈지. 자, 법지는 윗면적 토지 소유권자와 갑돌이가 있고 아랫면적 토지 소유권 을돌이가 있다. 자, 어디 가시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 분개를 위해서 꼭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축대를 쌓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2차 과목의 공시법 시간에 공시법 교수님이 이 지적법의 수평 투영법을 얘기할 겁니다.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그럼 측량 면적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죠. 그죠? 이용 가치는 없습니다. 이용 가치는 없다. 근데 빈지라는 건 물가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 왜 여러분들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은 정확하게 갯벌입니다. 그러면 빈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 전이에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등록이 된 게 소유권 인정하죠. 그러니까 최고 만조소에서 여기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용 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시냐면요. 우리가 해변 토지예요. 해변 토지고 이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해수욕장 같은 게 가시잖아요. 그럼 모래사장이라든지 백사장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소유권은 없습니까? 없죠. 근데 파라솔 꽂고 사용료는 받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법지는 법이니까 소유권은 인정된다.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이용 가치가 없고 빈지는 소유권 인정 안 되는데 이용 가치가 있다. 갑니다. 자, 법지는 택지의 유효지표면의 경계와 인접한 토지와 도로면과의 경사진 토로서 자, 밑줄 쳐보세요. 자, 법으로만 그냥입니까? 소유합니까? 활용식은 없죠. 그죠? 그래서 토지의 분개를 막지하기 위해서 경사를 이루어놓은 축대형 토지입니다. 근데 빈지는 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해요. 활용식은 있지만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빈지를 바닷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조수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 사이의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 안 되지만 이용 가치는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 오른쪽에 제가 아까 갯벌이 간석지예요. 갯벌이. 그래서 간석지는 만조와 간조 사이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간조수에서는 간조에서 만조까지가 간석지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한지와 유유지와 휴한지라는 걸 묶은 것은 아까 여러분들 제가 공지라는 게 있었죠, 그죠? 공지와 공한지는 틀립니다. 공한지는 한자가 붙어서 한가할 한자인데, 자, 요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휴한지하고 제가 유유지하고 공한지를 적겠습니다. 한이 붙었기 때문에 공지와 틀린데 공지와 공한지는 틀립니다. 아까 공지는 건폐율로 해서 비우는 땅이고요. 자, 공한지는 한가한 한자예요. 그래서 도지토지를 지가상승만을 노려서 방치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자와 휴자를 잘 보셨는데 휴는 실유자를 얘기하고요. 유는 논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게실과 유원지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휴게실은 쉬러 간다고 그러고 유원지는 놀러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가 여기서 휴자는 실유자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얘는 휴식, 쉬고 있는. 그래서 휴한지는 정상적 동그라미, 쉬게 하는, 시계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는 쉰다는 거예요. 그죠? 휴경이죠, 휴경. 자, 우리가 인삼밭 매년 경작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지력해보를 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유자가 논류자입니다. 그래서 유유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입니다. 놀리는 것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휴게실은 쉬러 가죠. 그럼 휴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쉬는 게 나와야 됩니까? 쉬는 게 나와야 되고, 유원지는 놀러 가죠. 그럼 쉬는 게 나와야 돼요? 노는 게 나와야 돼요? 노는 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락지와 선화지인데 포락지가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금 염두에 신뢰를 하시는 게, 여기서도 제가 강의를 헬것에서 했는데 거의 95% 적중했습니다. 포락지라는 것도 제 특강 자료에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포락지라는 것은요, 하천 주변에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시골 토지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절도된 토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빈지가 절도된 게 아니라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이 절도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포락지라고 그래요. 자, 포락지 가볼게요. 자, 포락지는, 자, 요게 나왔어요. 26회 때. 지적 공부에 등록된 개인의 사유지가 집안이 절도된 문헌에서 전답 등의 하천으로 변한 토지입니다.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는 좀 감가가 되겠죠. 선화지는 감가되고, 자, 소지는 아직 개발되기 이전 토지입니다. 바탕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되기 이전이라는 거 밑줄. 그래서 원지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소박하니 이렇게 원시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개발되기 이전 토지인데, 자, 소지섭이라는 영화 배우는 원래 잘생겼죠, 그죠? 그래서 소지섭 원래, 그래서 소지섭, 소지, 월지 이렇게 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면 뭐 돋보기로 보는 그 현장자원, 상품자원과 한계지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제가 3, 4월 달에 가서 해드리고, 오른쪽에 그 다른 법률사항에 대한 거는 이제 공법에서 국토의 개임이 위반한 법률을 배우시고요. 넘기시면 36페이지 가시면 공시법 시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십니다. 이건 다 타 과목에서 배우기 때문에 배우시고, 마찬가지로 39페이지로 가시면, 39페이지를 가시면 주택에 대한 분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자, 이건 공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공법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배우실 겁니다.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다는 걸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공법에 조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제가 3, 4월 달에 공법을 배우신 다음에 또 그 숫자를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넘겨보십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요.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다 4계층 이하인데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을 이하면 다세대라고 배우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출제가 나왔었으니까 한번 해드리겠고요. 고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이제 한번 고법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돋보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굵은 글씨에다 밑줄 쳐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1세대 땅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국민주택 규모가 350세대라고 나왔었어요.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3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로 미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두 번 좀 책이 없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타운하우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뭐 타운하우스 또 뭐 우리가 또 뭐 많이 또 얘기를 하죠, 그죠? 타운하우스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건물 출입구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분류는 아예 다 지워버리세요. 안 나옵니다. 편도용서부터 쭉.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43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에서 속성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속성만 할게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속성, 존재가치, 그 본질은 거의 안 나오거나 한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공간만 잠깐 볼게요. 공간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토지의 특성을 하는데 넘겨볼게요. 자, 공간만 보시면 페이지 가셔서 페이지 52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부동산의 속성 밑에 보시면 부동산 공간성이라는 게 있죠. 이 공간성에다가 별표를 하나 표시 정도만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깊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라는 건 문제를 오늘 제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시스템이 오늘 배운 거는 다음 주 첫 시간에 제가 풀어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 오셔서 일찍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걸 이제 다음 시간 제가 냈는데, 자,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은,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림을 3차원 공간이라는 걸 그렸죠. 그죠?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기 지표가 우리가 수평 공간입니다. 수평 공간. 그래서 이거를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공중공간. 공중공간을 공중권이라고 하고, 자, 소유권의 범위죠. 우리가 공간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범위가 형성이 돼요.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중 공간을 우리가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이 공간을 3차원 공간이라고 하고 다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토지가 오래 가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이건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하세요. 부동산의 공간성은, 자, 굵은고시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 수평공간뿐만 아니라 지하 공중공간을 포함해서 입체공간이라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3차원 입체공간. 그 다음에 토지는 그 수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속성과 관련 동그라미. 자, 그럼 이제 밑에 양가로 1번이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자, 토지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와 권리, 토지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 자, 212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의 소유권은 무한정이 아니에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박스. 토지 상한이 미칩니다. 그 효력 범위가 입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는 무한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만 그 경제 가치가 인정한 한도까지만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간 가치의 개념은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항상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지표권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지표권이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토지의 지표상의 공간의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해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축물과 건축물을 세우거나 경작권, 건축권, 지표상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여기 들어가요. 용수권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수면하의 토지권에 대한 권리 구분들은 살펴보는 다음 같은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제가 3, 4월 달로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지표권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공중권으로 갈게요. 자, 공중권은 자, 개인이 터치할 수 있는 거가 사적 공주권입니다. 자, 사적 공주권만 터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일조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조망권은 한강이 보이는 권리는 개인이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소유권에 들어가요. 근데 공적 공주권은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항공권이라든지 전파의 발착 같은 전파권은 개인이 소유권을 인정 못해요. 통행료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공적으로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공중권은 이따가 문제가 나올 텐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을 끝없이가 아닙니다. 밑줄 쳐보세요. 일정한 고도까지예요. 끝없이 하면 틀려요. 포괄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만 한다. 그래서 그 범위는 단지 소유권자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는 추상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공중권의 가치를 70에서 80% 놓는다는 것만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기업, 공중권 갑니다.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권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적이에요. 밑줄 쳐보세요. 아까 제가 항공기 통행이나 항공권이나 전파권은 공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사적 갑니다. 사적은 일정 범위까지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일조권, 조망권은 제가 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밑에 디귿번에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디귿번. 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우리가 공중권도 이렇게 분할해서 하나하나 생기게 되면 공중 획지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공중 획지라든지 이게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한번 박스 쳐보세요. 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개발권 양도제가 없습니다. 개발권은 용적률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지하공간을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공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도 우리나라 제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공중공간의 활용이라는 공중공간에 또 남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개발권 양도 제도는 이 공중공간 용적률에 대해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는 만약에 미국도 이 용도 제한이 있는데 20층을 줘라. 아니요, 저 5층 더 짓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공원 하나 더 세워주면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용적률이라는 걸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용적률은 건물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 공간은 삽입되지가 않아요. 용적률은.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이 나오면 무조건 공중공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중공간에다 똥을 맺혀보세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걸 지하 공간 하면 안 됩니다. 공중공간. 그 다음 넘깁니다. 넘기면 아까 얘기했던 개발권 양도 제도가 이제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공중공간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지하권 갈게요. 지하권에다 발표. 지하권이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권은 지하의 개념은 그 자체, 광물, 석탄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지하도 같은 지하 구조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요, 미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채굴할 수가 없어요. 석탄, 석유, 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개입권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광물은 공적 지하권으로 가요. 공적 지하권. 근데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는 사적 지하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체크해 보세요. 자, 일단은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동그라미. 아까 제가 종속종착물을 얘기를 했어요.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이 종속종착물입니다. 그 없는 부착물에 그 효력이 미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지하수에 대해 이를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니은번 별표, 지금 바로 풀 건데요. 강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있는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기출 파헤치기 3번을 보세요.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인 하나인 강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그죠? 요것만 체크하세요. 요것만.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시고, 자, 아직 구분지상권이나 한계심도는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구분지상권은 민법 시간에 배우시고 한계심도는 얘기할 테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입을 여세요. 자,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이죠? 다 합쳐서 무슨 공간이죠? 자, 그럼 소유권이 공간 쪽으로 권리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아까 항공권, 접하권은 사적이었어요? 공적이었어요? 공적이죠. 근데 일조권과 조망권은 사적이죠. 그죠? 자, 용적률은 지하 공간이 삽입되지 않으니까 용적률은 지하 공간이에요? 공중공간의 활용이에요? 공중공간. 개발권 양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 개인이 인정할 수 있으나 미채굴된 강물은 채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채굴된 강업권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정당한 이익은 범위 내이기 때문에 강업권의 개체가 된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게 시험지에 나옵니다. 이 정도만 보세요. 근데 아까 어때요? 이 부분은 출제가 빈도가 높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공간만 여러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따 다음 주에 이제 문제 풀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러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넘겨보세요. 43페이지로 갑니다. 예습을 또 할게요. 다음 시간 거. 43페이지 가시면 토지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특성이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량 출제가 돼요. 거기 보시면 박스에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 나오는데 건물의 특성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건물의 특성은 안 나옵니다. 뭐 내구성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지만 건물은 안 나오고 다 토지의 특성에서 나와요. 토지의 특성은요, 우리가 토지의 특성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개란 뜻은 반드시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이 자연적과 인문적인데요. 자,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문적 특성은 좀 못 나갈 것 같아요. 자연적 특성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자연적 특성까지만 나가야 다음 주에 제가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